자,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체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북 예산을 무려 2배나 늘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북 예산을 무려 2배나 가깝게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뉴스 기사로도 나왔을 정도인데 저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비판했던 내용들이죠. 라이브나 또 녹화 방송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난 정권 때 있었던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계속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 지난 정권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두 번, 세 번 복습을 해 놓아야지만 앞으로 저쪽 계열 인간들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0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남북 관계를 특히 한번 꼬집어 보자면, 첫 번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고, 둘째,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억울하게 북한군에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데, 당시 문정부는 이거를 파렴치하게도 월북이라는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수백억 원 단위의 재산을 잃어야만 했던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달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맨 문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2020년 6월 16일에 북측에서 이게 화가 난다고 지들 마음대로 이 시설물을 폭파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건설하는 데는 국민 세금이 무려 17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여러 번 이렇게 처음부터 바가지로 지어가지고 또 유지보수비 이런 걸로 개축하고 증축한다면서 계속 돈이 들어간 거죠. 자, 당시 그래가지고 저때 당시에 이것도 건설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뒤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생각나는 걸 첨언하자면은, 남북연락사무소는 그래봐야 결국 건물 한 채인데 이상하게 여기서 쓰는 전기량이 너무 많다고 북한에서 사실상 이거를 토대로 전기를 받아가는 거,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때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한 공단 지역을 통째로 돌릴 만한 전력이 소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이 가죠. 이건 어디까지나 연락사무소, 사무직 건물이지 여기에 대규모 공장이나 제철소가 있고 전기 소모량이 사실 많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려드리는 거고, 생각난 김에. 자, 그리고 또 당시 문정부는 그래갖고 북측에 이게 폭파되고 나서 북측에 제대로 된 항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커녕 그냥 국내 정치 상황 눈치가 보이니까 한두 번 말로만 툭 건드려 보다가 결국은 그냥 말았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도 우리나라가 입은 이런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흐지부지 이걸 퉁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죠. 이게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님의 자녀 같았다라면 지금처럼 일을 하시겠냐라고 절규를 했을 정도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건의 논란이 커지자 초반에만 이거를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잘 챙기겠다고 둘러댄 뒤에 결국은 그냥 무시를 해버렸죠. 결국 유가족들이 직접 당시 청와대에 찾아가고 지속적인 문의를 여러 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그리고 피격공무원, 이거 둘 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녹화방송으로 비판을 했었죠. 직접 업로드를 해가지고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 구구절절 해주고 있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2020년 당시에 있었던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문체부의 대북 예산, 그러니까 남북 협력 사업의 예산 규모를 2배로 늘렸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참고로 정부의 각 부처 예산 자료들은 국회 정당이 정당하게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래서 국힘당이 아무리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비판할 땐 하더라도 여론 분탕질의 당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미우나 고우나 최소한 100 몇십석 이상의 이런 유의미한 거대 정당 하나를 반드시 깔고 가야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체부가 제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 남북 교류 사업의 예산은 무려 26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1년 전이었던 2020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느냐? 14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이 지금 1년 만에 26억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 증가가 돼버렸죠.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거를 명목으로 말이에요. 자, 시청자분들은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황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목록을 살펴보면 특히나 가관입니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어디서 있었냐면은 남북 체육교류 사업 예산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해요. 남북 교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억이 넘게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하여간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좋아가지고 퍼주고 싶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죠. 바로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께서 엄격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의 그런 남북체육교류 명목의 예산은 14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뒤 21년에 남북체육교류 예산이 훨씬 늘어나서 22억 원에 가깝게 늘어났죠. 물론 이거는 문체부의 수많은 예산 중에 단 한 가지에 불과하고 이거 말고도 다른 남북 교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 체육인 교류네, 무슨 교류네, 무슨 협력 사업이네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마다 수천만 원에서 기본 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한 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게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알면 아는 만큼 정치판이 보인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결과 자체가 애초에 문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외교 정책의 노선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아무튼 그래서 2020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 분위기가 워낙에 악화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문정부 시절의 문체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배 가까이 늘려서 편성해놨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그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를 이제 불용처리라고 하는데 다 쓰지 못했던 예산들은 국고로 다시 귀속되기는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 소중한 돈들이 북한이라고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에 의해서 수십억이 넘는 예산들이 무의미하게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북한 정권의 태도가 저 모양이라면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돈을 진작에 다른 곳에 돌렸더라면 훨씬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 뭐 혹은 중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든 훨씬 더 요긴하게 국가를 위해서 돈이 쓰일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제가 비판하려는 오늘 영상 초점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을 당하고 그래서 국민 세금들이 17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처럼 자국민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틈만 나면 그놈의 남북교류 사업을 명목으로 예산을 수십 수백억씩 타먹어가지고 꽝꽝 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증액을 하면 안 되죠. 남북교류 사업의 규모를 줄였어야지. 왜 이거를 자꾸 늘립니까? 해마다. 북한한테 얻어맞고도 왜 대북 지원의 예산을 늘리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가 조금만 덜 보인다 싶으면 언제든지 갖다 퍼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투표가 이 선거판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물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작 이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제명의가 떠들어대던 주장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악용되고 있는 내용들인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죠? 이 인간이 집권했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자기가 저질렀던 죄값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가장 핵심적인 유력 대선 후보로 각광까지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라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재벌들을 해체해버리고 전 국민들에게 토지 배당을 하자 국토보유세를 국민들에게 부자들에게 뜯어내겠다. 자기들이 상위 10%도 아니면서 이제 이런 어떤 내가 말하는 부자 세금에 반대하는 90%의 국민들, 그냥 하위 9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부자 세금을 반대하며 그거는 바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모두 제메이햄이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떠들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국정 철학들이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 양반의 5년 집권 한 방이면은 이미 출산율이 박살나고 내수경제까지 다 박살난 우리나라, 이 나라. 문재인이가 피통까지 다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부가 넉넉하게 작살 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의 5년 한 방이면 나라 전체를 통째로 근본 뿌리까지 넉넉히 털어먹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삽시다. 대한민국 지금 마지막 기로입니다. 제메이햄의 아내 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벌써 그러니까 몇 번째입니까? 사람이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것조차 쉴드 치고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립니다. 며칠 뒤면 이게 덮여버린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